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올해 세계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침체를 보일 거다, 이런 전망이 세계은행에서 나왔나 봐요.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이 전 세계 18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5.2%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플러스 2.5% 성장해서 무려 7.7%포인트나 낮춘 셈입니다. 이것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고요. 2002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3배가량 가파른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세계은행의 평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간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죠. 이로 인한 수요 둔화와 교역량 감소, 또 금융시장의 이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을 감안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별로 보게 되면 선진국 시장의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7%, 또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개발도상국의 성장률도 마이너스 2.5%로 올해 초에 비해서 6.6%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이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을 하죠. 앞서 이 국제통화기금 IMF도 지난 4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었는데요. 그만큼 세계은행이 경기 침체 폭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본 셈입니다. 네, 그렇게 최악의 실적 예상이 되는 가운데 원래 항공사도 최악의 실적 보고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화물 수송 때문에 흑자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어서 이 세계은행에서 내놓은 이런 좀 비극적인 전망치가 혹시라도 좀 낙관적으로 바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일자리를 뺏어가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62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34%가 급증한 겁니다. 지난 4월에도 9,933억 원이었죠. 두 달 연속 1조 원에 달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월별 구직급여액 1조 원이 넘어선 것은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구직급여라는 게 정부가 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이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11만 1,000명인데요. 이 역시 32% 늘어서 5월 기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구직급여를 신청한 업종을 보게 되면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이 사업 서비스와 같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이었고요. 연령대별로 보니까 청년과 5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문제는 보험료 납부액보다도 수급액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연내 이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올해 한 9조 원 정도로 구직급여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부족해서 3차 추경에서 3조 4천억 원을 더 확보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를 요청한 상태지만 이런 상태라면, 이런 속도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안 돼야 될 텐데요. 그리고요, 1,7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모바일 금융 앱 토스죠. 여기서 개인정보가 도용이 되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해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굉장히 최첨단 이제 이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토스에서 온라인 가맹점 지난 3일에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고객 8명이 부정 결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금액이 네. 총 938만 원인데요. 토스 측은 이 피해 신고를 받은 뒤에 문제가 생긴 사용자 계정과 의심되는 IP로
접속한 계정을 막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피해 금액은 모두 고객한테 돌려줬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토스를 통한 웹결제의 경우에는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함께 숫자 4자리, 알파벳 한 자리로 조합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토스 측은 이제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다. 제3자가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고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야겠지만 이 금융에 보호하는 신뢰가 생명인데요. 최첨단이라고 홍보를 했지만 신뢰가 깨지게 되면 고객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갑니다. 특히 오는 11월부터 공인인증서가 사라지죠. 일반 인증서들이 난립할 텐데요. 이처럼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인인증서를 뺀다 하더라도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인증서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해킹이었다 그러면 참 일파만파 얘기가 커질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돈으로 수십억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사는 등 회사 돈을 이용한 자산가들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이제 법인 명의의 고가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서 세금을 탈루한 고액자산가 24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의 수법을 보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알짜 중견기업을 물려받은 기업인 A씨의 경우 회사 명의로 총 16억 원 상당의 슈퍼카를 6대나 사들였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된 자동차는 A씨의 배우자, 대학생 자녀, 자가용으로 이용을 했고요. 또 A씨는 회사 명의 27억 원짜리 고급 콘도를 사들인 뒤에 가족 별장으로 전용 별장으로 썼습니다. 또 법인카드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가족들의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B씨는 80대 후반의 부모, 배우자 등 임직원을 허위로 올려놓고 5년 동안 45억 원어치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24명의 평균 자산은 1,426억 원인데요. 국세청은 이런 허위 급여에 대한 소수세를 추징하고요.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는데 조사 대상 가족들의 재산 형성 내역, 또 해당 업체의 외환송 금액, 주식 명의 신탁까지 정밀 검증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정의기억연대 불투명한 회계 논란이 한 달여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랜 동안 관리를 맡았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기부금 등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시민단체 회계 운영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이 보완돼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2년 동안 비영리단체의 감사를 전문적으로 맡아온 최호윤 회계사 연결돼 있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의연 논란이 있고 한 달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시민사회단체의 회계나 기부금 관리와 관해서 좀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비영리단체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단순하게 회비, 후원금, 보조금 이렇게만 이제 구분하고 있다가 보니까 기부자들이 기부한 용도, 그 용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좀 알기가 힘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자가 내가 낸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좀 알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자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취지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정의연 회계 의혹이 이제 불거진 지 한 달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제대로 소명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못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게다가 어제 7일이었죠. 위안부 쉼터 소장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기도 했는데 회계 처리를 이 소장이 한 건가요? 왜 이분이 이렇게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론 보도로는
회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걸로 일단 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담당자가 아니고 그렇죠. 핀트를 관리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분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게 더 이해가 사실 안 가죠. 왜냐하면 그와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거는 뭐 회계나 이런 관련된 내용이었을 테니까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좋습니다. 정의연 회계 의혹이 계속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도 소명이 안 됐다라고 보는 이유, 이렇게 회계 확인이 오래 걸리는 이유 뭐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5월 중순 들어서면서 여러 언론사에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어떤 그 출발점이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게 아시는 같이 국세청 자료는 단체가 결산했던 결산서를 그대로 올린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원하는 그 기준대로 정한 기준 규칙대로 옮겨졌다가 보니까 사실과 다른 아니면 착오로 기재된 경우들이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에 대한 대응 자체가 서로 오해가 되고 그런 순환이 돼버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쉽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쳇바퀴 맴돌듯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이 회계를 뭐 처리하는 혹은 정리하는 이 기준이나 방법이 조금 잘 안 맞아서 이런 오해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의연이 잘못이 있다 없다라고 저도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것은 단체의 결산서를 보고 결산서가 사실과 달랐다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단체 결산서를 갖고 얘기들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옮겨진 자료, 네. 어떤 그 세무적인 얘기들 가지고 얘기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아직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빠른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정의연 회계 논란에 정의연 홈페이지 결산서하고 국세청 공시가 다른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 예. 자체가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부정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전제하에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서 우리가 보통 뭐 주식회사 경우에 결산서에서 만드는 나온 이익을 우리가 재무적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세무상 이익은 우리가 세금 계산한 기준이 되는데 재무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법에서 얘기하는 과세 표준, 세무상의 이익은 회계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주로 영리 조직에서 나온 얘기고, 비영리 조직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네. 비영리 단체가 기부금에 대해서 표시하는 방식이 규정이 한 4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러니까 단체가 스스로 이제 작성하는 결산서, 주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3월 달에 법인세법 따라서 국세청에 기부금, 모금과 사용한 실적들을 보고합니다. 네. 그리고 4월 달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따라서 또 보고하고, 사용 내역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부금 분법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단체의 어떤 출연재산, 이 부분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세법에서 얘기하는 그 기부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작성하는 기준, 왜냐하면 각각의 규정에서 원하는 어떤 그 요소, 속성들이 서로가 다른데 우리가 단순히 두 가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연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의문을 품으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회계사신데 왜 이렇게 서로 달라요, 얘기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뭐 회계사들이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제시된 자료들을 보고 이럴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맞다, 틀리다라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추정 단계죠. 네. 추정 단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지금 결론을 빨리 내린 거고 저는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내리기에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파악이 아직은 덜 됐다. 그렇게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섣부르게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영리단체 감사 전문 최호윤 회계사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뒤끝장렬 시사인물 토크쇼 한 번만 판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그냥 일찍 오셔가지고 여유롭습니다. 저는 항상 일찍 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늦은 거 보셨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많이 봤는데요. 네. 스튜디오에 항상 저 온에어 마이크 들어오기 전까지 앉아있는다. 그죠? 그렇습니까? 네. 예, 온에어 마이크 시간을 저희가 유동적으로 합니다. 항상. 그리고 이만솔 정의사회구현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팽수 평론가가 지금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금 이만솔 우리 소장님이 얼마나 잘 메꿔주실지 한번 기대가 큽니다. 네. 두 분의 조합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겠습니다.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직원들 회사에서 지시 있었던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저 지금 영장 기각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경찰 청구 무리했다고 보시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 누군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치소를 나오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뭔가 좀 기쁜 그런 목소리가 탁 내비쳤는데요. 절박한 마음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삼성 우선 한시름 놓는 분위기입니다. 영장 기각 두 분이 예상하셨는지 우선 김태현 변호사님. 네. 예. 제가 뭐라고 예상했을 것 같으세요? 뭐 기각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전 대놓고 기각이라고 그랬어요. 네. 방송에서 공직적 어렵게 네. 대놓고 안 나옵니다, 영장으로. 네, 저도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범죄 사실 소명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노영희 변호사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희한하잖아요. 예를 들면 되게 보면 범죄 사실을 소명되나 증거인멸 도주력 없다. 기초사실 또는 범죄 사실 소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범죄 사실의 용어를 쓰는데 네. 모르겠어요. 원정숙 부장판사가 다른 영장 기각이나 발부할 때 어떤 표현을 썼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되나 책임 유무미 정도는 법원에서 가려버려 이 얘기거든요. 범죄 사실을 소명된 얘기를 안 쓰고 그 얘기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유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읽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적인 판단을 할 때 증거를 쫙 모아서 범죄 사실, 진짜 기본적인 팩트를 파인딩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무죄 판단하고 유죄라면 형량 이렇게 3단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정숙 영장 담당 부장판사의 시각은 제가 읽기로는 일단 사실관계는 오케이. 예를 들면 회계를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 주가가 어떻게 됐다? 그래, 사실관계는 오케이. 근데 이게 법적으로 유죄가 되는지 무죄가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거 법원 가봐. 라는 거로 저는 읽어서 지금 단계로서
검찰이 제시한 범죄 사실 자체가 유죄가 나올 만큼 소명됐다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게 어제 영장 기각 사유라고 저는 읽는 거죠.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를 얘기한다는 거는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법조인의 시각이긴 합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우리 소장님은? 네, 비법조인의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네.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 또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발부되는 게 영장? 왜냐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이미 한번 구속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됐냐. 그러니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재용 부회장은 동일 인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잣대가 들이대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사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좀 쉽잖아요. 근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탈법 행위들에 대한 어떤 죄의 유무를 묻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 본인 직접 공장 바닥을 뚫고 막 노트북 숨기고 서버 숨기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미 삼성이라는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만큼 죄의 중대성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구속을 한 것이 맞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에 구속시키는데 부담 좀 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화가 이미 한번 깨졌지 않습니까? 삼성 관련해서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몇 가지 신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준 돈은 받아도 뒤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뭐 가령 이제 삼성에서 뇌물 받은 뭐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줄줄이 구속되면서 그런 신화가 이미 깨진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른 재벌 총수들은 몰라도 삼성은 절대 구속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세 포탈이나 또 배임죄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구속이나 실형은 다 면했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다 집행유예 받았었고 뭐 그것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이 특별 사면 받아가지고 빨간 줄도 다 지워주고 그랬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한번 구속이 되면서 그런 신화들이 깨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삼성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어떤 사회적 통념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서 구속되는 것이 맞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은 해야겠습니다만 상당히 아쉬움이 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지금. 근데 삼성의 돈을 받아도 되는 신화가 있는지 깨진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안 받아보셔서 그러죠. 뭐. 사법의 영역은 저는 당위의 영역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누구누구는 구속돼야 된다. 누구누구는 처벌돼야 된다. 누구누구는 무죄가 돼야 된다. 이런 당위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목표가 있고 마땅히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당위의 영역. 하지만 사법의 영역이라는 건 당위의 영역이 아니라 어쩌면 존재론적 영역이거든요.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와 기존의 판례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 물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약간의 당위의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이 뭐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 구속돼야 된다? 구속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재벌이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면 안 되니까 구속돼야 된다. 또는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구속되면 안 된다. 이것도 둘 다 당위의 영역이거든요. 구속이든지 불구속.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저는 순수하게 판단한다. 그렇게 봤을 때 어제 이제 중앙지법의 저 얘기는 지금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고 저는 읽었기 때문에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굉장히 곤란해질 거예요. 지금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 재청구도 힘들어요. 왜? 야, 니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 알겠어 내가. 이 얘기거든요. 사실관계 자체가 더 이상 수사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예를 들어 회계가 좀 이상하다? 그래 뭐 회계를 뭐 그거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관계회사 나오고 뭐 종속회사 나옵니다. 오케이. 삼성물산 주가가 좀 안 올랐어? 공시가 늦게 나서? 오케이. 그것도 다 알겠어. 증거 다 확보됐어. 근데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법정 가서 다퉈봐라니까 그 얘기는 뭐 더 수사해서 증거를 확보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영장 재청구도 힘들다. 어쨌든 뭐 회계부정으로 주가 조작을 인정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 인정하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렵다. 이거는 뭐 누구나 예상했던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7개월 동안 열심히 수사를 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뭐 콘크리트 바닥에 증거를 묻었다가 뭐 빼내는 이런 것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거는 좀 상당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8946님께서요. 역시 대한민국은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무죄 판결이 나오나요? 영화의 한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돈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 돈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 이렇게 또 의견 주신 분 계시고 또 2860님께서도 초딩적인 질문입니다만은 만약에 삼성이 무너지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또 주셔서 정말 김태무 선생님 말씀하신 두 가지를 콕 찍어와서 우리 애청자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뭐 저도 영장이 이번에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고 정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논의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김태현 변호사님 당위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구속을 시키는 게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날 때만 구속시킨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수사 또는 구속 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법리 부분뿐만 아니라 당의 여부도 분명히 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요. 가령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국가적인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서 이 삼성의 위기가 얼마나 이제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겠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안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구속시키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킨다고 뭐 방역 체계가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재용 부회장 2017년에 구속될 당시에도 네. 그때도 삼성이나 보수 언론들이 내세웠던 논리는 이거였어요. 이 위기 상황에서 그러면 왜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는데 코로나 때와 어떤 동일선상에서 위기라고 이제 보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항상 국가적 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건 네.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문제는 물론 이제 법리적 여부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삼성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했던 어떤 법의 잣대 그리고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헌법 정신이 과연 제대로 바로 잡혀지냐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의지의 표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널리즘 제이님께서 삼성에는 이재용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잘 되던데요.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뭐 기업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총수 한 명 때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 있을 때 삼성 주가가 더 오르기도 하고 그러긴 했었었죠, 사실은. 자, 그런데요. 어쨌든 결론은 이거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이제 내일 결정이 됩니다. 할까 말까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제 영장 청구한 것이 오늘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심이 열릴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검찰이 그동안 했던 수사의 뭐 행동 패턴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기소와 관련돼서 좀 검찰 측에 좀 힘이 빠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도 어려워진다. 급하게 쳤다고 본 거예요, 애초에. 왜냐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원래 청구하고 싶었을 거예요. 기각이 될 때 되더라. 근데 이제 수사가 끝나고 이 20만 쪽이면 1톤 트럭 2개거든요. 네. 그 법리적으로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삼성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사심의위원회나 카드를 뽐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검찰에 몰려서 급박하게 영장을 청구한 측면이 있어요, 좀.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마 갑자기 구속영장을 치는 그런 측면들도 검찰이 이거 녹록하게 준비가 잘 안 됐을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재청구 어려워질 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원래 한다고 그랬었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검찰이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왜?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정을 한번 해보겠어. 네. 그래서 피의자가 쓴 겁니다. 그 제도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는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열려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라는 건데 기소인지 불기소인지 그래서 그건 사실 좀 가늠하기 쉽진 않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제 영장의 기각 사유가 검찰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기각 자체보다 기각 사유에서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검찰 수사심의가 대부분 외부 인사들이거든요. 검사 없습니다.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예요. 물론 다 법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죠. 글쎄 이거는 의외로 삼성한테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건 제가 이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중요 사건들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게 아니라서 영장 기각 때처럼 기각됩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굉장히 검찰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제가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사실 뭐 그동안에 검찰에 했던 거를 그렇게 썩 반대하는 결론이 나온 건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기속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임 소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검찰하고 삼성이 재판에서 공방을 결국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이 관련해서 고의성, 불법성이 존재하느냐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그걸 알았느냐
이거를 지시했느냐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은 한결같이 그런 사실이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보고도 안 받았고 결정도 안 내렸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지금 삼성이 이재용을 구하기를 하는 건지 이재용 바보 만들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그룹의 부회장이자 네. 현재 삼성전자 회장이 이 어떤 뭐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이건희 회장이 지금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을 저렇게 바보로 만들면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 세계 유수의 기업의 이제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도 만나고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삼성을 이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저는 삼성이 차라리 이재용 부회장을 바보를 만들어서 그래서 경영권을 물려준다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삼성이 장기적으로 그 바람직한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검찰과의 공방 과정에서 저는 이제 좀 전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사실 저 같은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기구나 조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들이나 삼성 법무팀에서 찾다가 야 검찰에 이런 조직도 있었네. 이거 한번 좀 제기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공론하고 쟁점화 시킨 건데 사실 삼성 같은 어떤 아주 비싼 변호인들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평범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검찰에 기소당한 사람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저 소집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 절차를 과연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부터 이 기소수사심의위원회는 만들어진 거라서 얼마 안 됐고요. 사실 뭐 그동안에 많이 열린 적은 없었습니다. 별 의미는 특별히 없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그 결정에 꼭 검찰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누구는 이걸 신청할 수 있고 누구는 신청할 수 없고 이러진 않고요. 다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긴 하죠. 근데 잘 이용을 안 하죠. 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여기서 논할 거는 지금 이제 아닌데 요점은 아마도 그거 같아요. 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대한민국의 이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가지는 영향력 또 뭐 특권 이런 것들이 또 이번에도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특권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이거요? 김치현 변호사님? 예. 무슨 특권이요? 삼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의자가 이재용이라는 부회장이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 경제가 넘버원이기 때문에 영장 부정판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뭐 영장이 발부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니까 경제를 위해서라도 발부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또 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얘기는 있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론조사를 보다 이제 빅데이터 분석했더니 뭐 예를 들면 기각이 한 60% 정도 나왔다는 건데 근데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여론조사를 결정한 건 아니에요. 국민들이 99%가 구속시켜라 그러면 증거 없는데 구속시키고 국민들이 풀어줘라 그러면은 흉악범들 풀어줍니까? 네. 그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위의 영역에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형량을 실형을 할 거나 집행유예할 거냐는 건 여론에 조금 좌우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왜? 그건 판사의 재량이니까. 뭐 영장 발부 단계뿐만 아니라 실질 재판에 가서도. 다만 그건 유무죄가 증거와 법리로 확실한 상태에서 자 유죄야. 그럼 여기서 그걸 집행유예를 할까 실형을 할까? 그럴 때 여론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로도 예전에 비해서 요새 형량이 강화되는 이런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이게 예전보다는 계속 형량이 강화되는 것들 그 여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유무죄를 증거와 법리로 판단해 놓고 다음에 2차적 문제라는 거죠. 양형 판단. 그럼 근데 어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장 범죄 사실을 보면 아예 이건 지금 단계에서는 무죄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단계 무죄인데 영장 어떻게 발부해요? 그 여론이고 무슨 당위고가 아예 들어갈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거는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1년 7개월 동안 그렇게 조사했는데도 지금 단계는 무죄다. 더구나 검찰 더 뼈아픈 건 뭐냐면 야 조금만 더 조사해보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가 아니라 증거 다 확보됐다는 거예요. 참 삼성도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다라는 것 외에 다른 사실관계는 다 인정했어요. 뭐 주가가 그렇게 움직인 게 오케이. 회계가 그렇게 돼 오케이. 다 사실관계 인정했는데 그건 죄가 아니다라는 게 삼성의 주장이거든요. 법리적인 주장. 근데 어제 영장심사관에서 영장 담당 부장은 그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더 이상 수사하고 말 것도 없는 거죠. 이건 무슨 여론으로 뭐 영장 기각되고 삼성이 뭐 돈이 있으니까 기각돼. 물론 삼성이 재력이 풍부하고 이종부의 재력이
아니니까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고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면 검찰의 그 2톤 트럭짜리 영장에 대응해서 법률을 만들어내는 거 일을 하는데 편한 건 있죠. 뭐 그런 측면에서 광의의 측면에서 돈이 있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를 써서 잘 방어를 했다. 뭐 그건 뭐 오케이인데 단순히 이 문제를 뭐 삼성이 뭐 우리나라 넘버원 기업이고 이재용 부회장 영향이 제일 센 사람이니까 영장 기각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무능력한 허수아비 경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한다. 그랬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만솔 소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좀 애매한 건데. 아, 이제 왜요? YTN에서 단독 나왔고 SBS 단독 나왔고 문건이 있잖아요. 네. 경영 합병 문건. 근데 네. 그 문건에 삼성 측에서는 문건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저는 납득이 사실 안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알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해가지고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거는요.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요. 저 같은 사람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95년대부터 20년 넘게 했었던 작업이거든요.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물산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시장, 주식시장에서 그건 알고 있었어요. 삼성물산이 지주회사가 될 거라는 건 2000년대 후반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 자체가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이재용 부회장 알았을 거라고 거기까지. 다만 이재용 부회장 유죄가 되면 뭘 알아야 되냐. 경영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해서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를 아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회장님 어떻게 할 건데 삼성물산은 저희가 주가 조작해가지고 주식 누를 거고요.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에서 분식회계 싹 해가지고요. 가치 높여서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조정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문건에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서야 되는데 네. 삼성의 특성상 보고문과 그런 거 그걸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쓰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염화 시중의 미소가 작용되었죠. 네. 자, 이만솔 소장님, 이거 하나만 제가 질문할게요. 예.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 어떨까요? 고생길 시작입니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꽃가마길입니까? 이재용 부회장 1차 구속 때도 당시 특검팀에서 구속영장 한 번 청구했다가 이게 기각되고 2차로 이제 영장 청구해서 그렇죠. 구속이 그때 됐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이 저는 씁쓸한 게 예전에 뭐 이렇게 청문회때나 이런 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다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고 본인은 모릅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그러면 그룹 내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고 보고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면 한 명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지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지금 의식도 멀쩡하고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삼성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방어하려는 논리 자체가 계속 지금 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음주운전 무리를 일으킨 야구 선수가 야구를 성실히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에게 이제 속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람이 야구계에서 퇴출돼야 맞듯이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이제 더욱더 이 삼성그룹 경영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이 경영권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들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을 못하게 하는 게 이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네. 합당한 그런 네. 마땅한 결과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영장이 한번 기각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이만솔 정의사회구현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못 떠나도 고! 탁PD의 국제 뉴스. 네, 지구촌 구석구석 나와 다른 듯 또 닮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못 떠나니까 대신 여행을 떠나주는 탁재영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행으로 수다 떠는 PD 탁재영 PD입니다. 아, 정말 여수탁. 그 사이에 벌써 이렇게 주인공까지 만들어졌나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탁 PD. 아유, 여수탁. 감사합니다. 네네. 이 여수탁이 오늘 옷을 또 엄청나게 정말 떠나고 싶게 만들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옷이라도 좀 이렇게 떠나는 느낌으로 입어야죠. 그 선글라스에 있는 그건 무슨 색깔이라 해야 됩니까? 코발트 블루? 그런가요? 코발트 블루 이 선글라스에 시계 색깔도 또 코발트 블루입니다. 네, 딱 맞춰주시고. 네. 그리고 위하고 상의하고 하의가, 와, 저렇게 또 멋지게.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색깔이며 패션 색깔.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네. 이렇게 디테일들을 다 꿰뚫어 보시죠. 네, 목걸이까지 완벽합니다. 한번 좀 궁금하신 분들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못 떠나니까 이분을 통해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네. 탁 PD님, 오늘은 어디로 떠날까요? 자, 이런 곳들은 여행지로 어떨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 수용소를
유명했던 그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 네, 그리고 뭐 원전 사고로 유명한 러시아의 체르노빌. 네. 그리고 뭐 또 여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죠. 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네. 네네. 근데 여기 이런 데 가면 좀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곳들이 네.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다크 투어리즘. 네네. 혹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뭐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일단 영어로 다크. 네네네. 막 어둡고 뭔가 음침하고. 네. 예, 투어리즘 그러면 이제 좀 안 좋은 곳을 이렇게 다니는 것으로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곳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장소 또는 재난재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로부터 교훈을 얻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계기로 삼는 그런 여행을 우리가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격동의 현대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다크 투어리즘을 테마로 여행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국내외 다크 투어리즘 명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으스스해서 과연 여행지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지난 그 현충일 날 화제가 됐던 언론 보도들 때문이에요. 이번에 유독 국립현충원 내에 있는 일부 무덤에 대해서 그 이장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맞습니다. 친일파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파묘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렇죠. 네. 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지명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5명 가운데 11명이 지금 현충원에 안장이 돼 있고요. 이거를 친일 인명 사전 수록자 명단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63명이 지금 현충원에 묻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나 많이 우리나라가 사실 역사를 좀 제대로 단죄하지를 못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현충원에 묻혀 있게 된다면 참 그렇죠. 안타깝네요.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상황인데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는 좀 어떻게든 정리가 될 가능성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난 그 선거를 맞이해서 광복회가 국회의원 후보들을 상대로 실시했던 설문조사가 있어요. 광복회는 뭐죠? 광복회는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지역구 의원 253분 중에 190명이 친일 찬양금지법 제정과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안의 골자가 친일 인사의 현충원 안장을 금지하고 현재 안장돼 있는 분들도 묘지를 옮기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분들께서 아니 어떻게 한번 묻힌 건데 이걸 옮기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이 대안이 굉장히 묘안입니다. 뭡니까? 이분들이 만일 묘를 옮기기 싫다고 하시면 이분들 묘 옆에다가 친일 행적비를 세우는 거예요. 어머나.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관 참시 논란도 좀 피하면서 후세에 충분한 경계와 성찰의 메시지를 또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친일파니까 원래는 거기에 묻히면 안 되니까 이제 묘를 그럼 이장해라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장하기에는 또 부관 참시 아니냐 막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거기다가 옮기지 말고 표말 같은 걸 붙이는군요. 주홍글씨처럼.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전에 어떤 친일 행적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따로 그런 이제 표시판을 세우자는 건데요. 상당히 부끄럽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크 투어리즘 측면에서 국립현충원이 새롭게 조명되는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사자 명예훼손 이런 거 안 됩니까? 사자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분들이 했던 없는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글쎄요 사자에게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통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자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만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고 사실 적시는 괜찮습니다. 네네네.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해외를 보면은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인류가 저지른 지난 잘못들을 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네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굉장히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2차 세계 대전 동안 400만여 명이 학살당한 곳인데요. 400만 명이요? 네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당시에 뭐 가스실 고문실 이런 것들을 부끄러운 역사라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보존해놨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유대인들이
가스를 마시면서 고통에 몸부림쳤던 그런 손톱 자국 같은 것까지 다 남아 있어요. 아, 이렇게 손톱을 벽을 긁으면서 네네. 이랬던 거요. 그래서 이곳이 지금 한 해에 10만 명 이상이 찾는, 그리고 지금까지 방문한 사람들 숫자가 44만 명에 이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86년 4월에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아, 체르노빌. 네. 원자력 발전소가 터진 거. 그렇습니다. 예. 이곳이 아직도 일상적인 장소에 비해서 3배에서 100배까지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는 곳인데요. 네. 이곳도 2017년에는 5만여 명. 근데 이러던 것이 얼마 전에 이게 드라마로 한번 제작이 됐어요. 체르노빌이. 그래요? 예. 그런 이후에 방문자가 더 늘어서요. 2019년에는 7만 2천여 명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됐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로 역사의 의식도 고취시키고 또 반성도 하게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돈도 버는. 그렇죠. 일석삼조네요. 네. 그런데 여기 아직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방사능이. 네, 그래서 이제 투어에 참여하기 전에 네. 일단은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는 개인이 다 책임진다. 이런 서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뭔가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비 들어간 방호복 이런 기본적인 장구는 여행사에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다크 투어리즘으로 이름을 얻는 장소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죠. 제주도요? 네네. 아, 제주도 4.3 사건? 4.3 사건입니다. 네네. 이 4.3 사건이라는 것이 1948년에서 54년까지 남조선 노동당 무장대를 토벌한다는 명분 아래 굉장히 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주 곳곳에는 이런 쓰라린 역사의 현장이 아직까지 보존이 돼 있고요. 뭐 그 중에서도 유명한 곳을 좀 예를 들면 북촌 너분숭이 4.3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너분숭이 여기가 넓은 들이라는 뜻인데요. 네네. 여기가 이제 1949년 1월 17일 날 군인들에 의해서 빨갱이 가족으로 몰린 446명의 마을 주민들이 사살된 곳인데 이곳에 가면은 이때 당시에 아기를 낳은 어머니 그리고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목숨을 잃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덤들이 아기 무덤까지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서울에서는 일제에 의해서 독립운동 지사들이 붙잡혀서 옥고를 치렀던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지금 역사관이죠. 이곳이 아주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 서대문 형무소는 이렇게 간다 그래요. 가서 옛날 역사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또 현충원 또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네네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다크 투어리즘이 그냥 단순히 역사의 치부를 들추는 이색적인 관광 테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네.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의 명소로도 사실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향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국립현충원 이장 문제도 우리가 이제 후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중심에 놓고선 생각을 해보면은 의외로 해법이 좀 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남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역사잖아요. 네, 우리 역사를 네. 주제로 한 이런 다크 투어리즘은 단순히 이제 잔혹한 역사의 한 장면을 들춰내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저질렀던 그런 실수의 증거를 보존해서 그게 이제 되풀이될 가능성을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개정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금 이제 국립묘지법에 의한 이제 이장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문제적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일제 시대에 또 친일은 했지만 네. 이후에 건국 과정에서 공을 세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친일 행적비를 세우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국립묘지 안장 자체는 또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네. 후대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분들께도 네. 어떤 뭐 국가를 위한 또 하나의 봉사의 의미로 또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당히 네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좀 네. 이해가 안 됩니다만. 자, 1972 쓰시는 분께서요. 악덕 고문기술자 친일경찰 노덕술 이 사람도 현충원에 안장됐다네요. 친일 청산도 못한 대한민국 너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탁재형 여행 전문 PD였습니다. 노영의 출발시 아침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